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비도 오고 얄궂은 시장이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면서 반등장을 준비해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밸류업 기대감 다시 온다. 돌아온 금융주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 밸류업 대책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부진했던 시장에서 나름 시세를 냈던 금융주였습니다. 이 금융주 밸류업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연속성 갖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월부터 보셔도 그렇고요. 작년 11월부터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금일 좀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트럼프발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발에서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이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난 부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쭉쭉쭉쭉 나오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많은 주도주들 격에서 좀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좀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 좀 버텨준 게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금융과 보험, 뭐 화재 이런 쪽이 좀 많이 버텨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올해부터 딱 체크를 해봤을 때 반도체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이런 밸류업 다음에 이제 변압기 이런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가장 수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변압기 쪽도 오늘 강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KB금융 요 지금 금융주 쪽에서는 가장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깔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의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대부분 플러스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방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한 8가지 좀 산업군들이 상반기에는 좀 순환매의 흐름들로 상당히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도주격으로 조금 더 옥석가리기를 하고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업들이 조금씩 갈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금융주가 올라가면 사실 자동차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와 자동차는 트럼프 정책발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이에요.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는 산업군이고 금융은 이제 수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 갈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산업이 분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얘기가 나왔던 산업군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금융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지만 계속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주가가 올라간 계기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대장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수급이 하이닉스로 3조 이상 넘어갔을 때 하이닉스가 신고가 계속 갱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 있는 수급이 일부 빠져서 그게 만약에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런 산업군들로 간다면 밸류업에서 이제 명확한 대장 자리가 누구인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점은 트럼프에 대한 정책발에 대한 혼란이 나오는 뭐 9월, 10월 정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자동차나 이런 쪽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배제는 하지 마시되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쏠리면서 상당히 강한 기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금융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가권이고 조금 지루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나름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의 수급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 향으로 움직일 때는 HBM 필드로 많이 움직였지만 삼성향으로 움직이면은 뭐 CXL이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돌았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수급이 이탈이 되고 삼성 쪽은 수급이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금융주 쪽은 이제 모멘텀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과 이 트럼프 수혜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섹터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까지는 좀 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면서 오히려 잘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자동차 쪽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거기 말씀을. 수급이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면은 금융주 산업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네. 이제 앞에서도 전화로도 말씀을 주셨지만 7월 달에 일단은 이제 세제안 관련된 부분에서 공개가 되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진행 과정이 나올 때마다 사실상 좀 이벤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증권가의 이런 은행주나 금융주들의 좀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네. 상당히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서 이런 어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하향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받는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포트는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받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향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벌써 근 3주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준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커 룰이라는 그 규제에 대한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게 2019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금융주들은 소득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주들이 약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거래에도 이제 이 M7 쪽 일부와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일부 좋았고 그다음에 이 금융 쪽 좋은 다음에 나머지는 좀 피바다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금융주가 어쨌든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수혜가 풀린다라는 것은 금리 자체의 레벨 다운이 조금은 더디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금융주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럼 금융주는 나쁜데 다른 뭐 유틸리티나 그런 쪽은 좀 부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주도주에서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뭐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변압기까지 해서 주도 7산업군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들 중에서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나 뭐 화장품은 아직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대장주부터 좀 많이 다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이렇게 채워주는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미 좀 금융주들이 좀 꿰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차기로 나오는 산업군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인도량 나오고 나서 좀 네. 상당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거래를 사실 2차전 쪽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약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센티적으로는 또 2차전지 쪽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외면하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고 했었던 쪽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2차전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 이쪽도 뭐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전기차는 결국엔 환경적인 부분에서라도 결국엔 가야만 하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속도 부분에서만 좀 변화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변화, 주도주의 변화까지 엮어서 금융주를 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시가 이렇게 안 좋고 나머지 대다수 산업군들 다 눌리고 있는데 오늘 그 와중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네.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부재인데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좀 변화하는 시즌이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밸류업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 자동차랑 금융주인데 올 상반기에 손바뀜 회전율이 3년 전인가요? 그 동합 개미운동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원인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주고요.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주가에서의 밸류업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은행주는 아마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좀 손을 안 대는 맞아요. 종목군이에요. 네, 너무 무거워서. 무겁기도 네. 하고 뭐 우리 박스피랑 비슷합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세 차익을 좋아하시지 배당 차익 이런 거 별로 배당 수익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소외가 되고 좀 어느 정도 고가권이 되면은 매도하고 뭐 이제 기말 배당이 많았으니까 기말 배당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별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었지 네. 이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하다 이런 흐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업이 되면서 과거의 금융주를 잊어야 되는 상황들이 마련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금융주들은 외국인의 지분이 높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 이상이 지금 거의 8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네. 7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까지도 상당히 좀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떠한 특정한 산업군이 성격이 바뀌고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정책발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이벤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면 더 크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강타를 빵 하고 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들이 확실하게 좀 이벤트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주도주격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400%에서 1000% 정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해봐야 이제 뭐 100배가 100% 올라갈랑 말랑한 종목군들 4분의 1 정도. 네,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력하게 쏠리고 이렇게 정부 정책들에다가 만약에 이런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까지 역게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 자체는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 산업군들이 네. 다 52주 신고가 찍고 있어요. 근데 그 폭이 지금 이런 KB금융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거의 막 600%, 700%, 100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올라와 있어도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올라온 거에서는 그 산업군들이 당연히 좋으니까 올라간 거고 그 산업군들의 좋은 모멘텀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산업의 흐름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진짜 대박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탄력적으로 계속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 어쨌든 신규 매수자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1000%, 2000% 올라간 거를 계속적으로 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실 손이 잘 안 나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세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이제 더 이상 별로 안 움직이네 한 좀 슬슬 팔아볼까 해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도 없다라는 얘기가 물론 상패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말씀을 이제 격언이 도는 게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적을 앞두고 증권사들에서도 TP도 올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이미 높은 금융주인데도 또 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증권주, 은행, 뭐 보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신다면요? 저는 은행주를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네. 물론 이제 증권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 보험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네. 뭐 PF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커버 같은 경우도 사실 보험주나 증권주보다는 아마 은행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뭐 분기 배당이나 이제 뭐 균등 배분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에서는 그게 또 반영이 클 것 같고요. 그다음 정부의 정책으로 강제성을 띠는 산업군이 또 은행이거든요. 네. 사실상 정부가 어떤 밸류업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를 가장 크게 압박을 할 수 있어요. 보험을 갑자기 뭐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이런 의무 부분 빼고 뭐 이제 수익률을 할 수 있는 손해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주들 중에서도 사실 강제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쪽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나오고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주 쪽에서는 은행주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은행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분기 은행주 실적은 좀 어떻게? 수익자 마진 좀 하락 전망도 있고 솔직히 보면 좀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버되는 리포트들을 보시면 대부분 네.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해외에서도 뭐 캐피탈이나 이런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고 배당 성장률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일본도 그렇고 뭐 계속 지속적인 이슈로 밸류업도 작용할 것이고 금융주 흐름도 좋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밸류업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일본 얘기하고 기타 다른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길어요. 일본이 10년 걸렸잖아요. 이토 보고서 나오고 나서부터 10년인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두 번, 세 번의 정말 법도 바꾸고 굉장히 뭐 시장도 재편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근데 일본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가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직도 PBR 1배 이하짜리 종목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PBR이 1배짜리인데 PER도 4배에서 6배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종목이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글로벌 피어 그룹만큼만 반영이 되더라도 주가는 2배, 3배씩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밸류업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팅도 해야 되고 이제 법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줬을 때 특정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단계별로 종합과세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쪽에서 배당을 강력하게 하면은 뭐 절반 이상이 세제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분리과세 정도만 진행이 되는 과정이 뭐 1년 차든 2년 차든 5년 차든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속도감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법이라는 거는 바뀌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국내 그것도 짧은 거고요. 또 네. 국내에서도 더 장기적으로 모멘텀 갖고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토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익 실현 몰린 코스닥 2%대 급락 전략은입니다. 네, 오늘 장 코스닥 83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금리, 트럼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뭐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2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어느덧 4.5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변동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M7이라든지 기술주들은 좀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거와 다른 상황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정부발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어요. 루머가 조금 돌고 있었던 부분들도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도주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르는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들도 영향을 줬겠죠. 게다가 주도주격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또 차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목별 희비 교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시장 자체가 대형주 파생 상품에 대한 시장 변경에 따른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나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현물과 기관의 수급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패턴이 대형주의 거의 수급의 60~70%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 공백이 매수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제 버티지 못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손절도 나오고 이제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하락을 했다.
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발 정책 영향이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이 뭐 니케이랑 뭐 상해 이런 다른 아시아 증시는 오늘 좀 양호했거든요. 그렇죠. 왜 국내 증시만 좀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트럼프발 정책발 이 이슈는 네. 이게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부분에서 우리나라만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세제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발 부분에서 사실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안 그래도 시장 수급도 제한적이고 이렇게 주식 이민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 금투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향이 클까요? 영향은 진행이 되면 당연히 크죠.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는데 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법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네. 결론이 나는 건데 사실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6, 7개월 전부터 그거를 보통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루머가 일부 돌았던 부분에서 센티가 좀 죽은 거에서 네. 애초에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괴리가 굉장히 크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지만 네. 나머지 산업이나 종목군들에서는 상당히 괴률이 컸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지수가 떨어지면은 또 소형이나 이 소외받았던 산업군을 계속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오늘 증시에 좀 녹아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이 부진했던 시장에서 오늘 이 비만 치료제는 좀 살아남았습니다. 네. 다른 제약 바이오는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비만 치료제 섹터는 좀 진득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에서 진득하게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네. 조건들이 좀 몇 개 필요합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군, 그러니까 바이오 안에 들어있는 제약과 바이오 쪽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각각의 뭐 임상 발표라든지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좀 맞춰주는 그런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은 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엄청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 거는 일단 미국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1911 같은 종목은 뭐 거의 엔비디아 수준만큼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이제 싹센다 부분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시장 안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막 급등 나왔잖아요. 오스코텍도 그렇고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모멘텀들도 대거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종목 정도, 1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시장 자체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약 나오면 먹을 건데 네. 왜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안에 튜브가 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치매 이런 것들은 네. 사람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보는 그런 그렇죠. 분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규모들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근데 항상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포트 비중이 한 25%에서 30% 중에서는 해외 대장주를 15%에서 20% 담으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이벤트성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나머지 포트를 형성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국내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차는 7월 5일에 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번 주에 그 비농업 고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 기조 그리고 6월 13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한두 거래 빼고 다 순매수가 맞아요.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매도량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의 만약에 변곡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장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5일에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후에 또 흐름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HMM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뭔가 변곡점을 찾으려면은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이슈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SCFI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준 자체는 코로나 때가 이제 1000선에서 5000선까지 단박에 올라갔는데 지금 3500선을 뛰어넘고 370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단기 전망치는 4000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HMM이 흠슬라라고 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으로는 연구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환 사채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그런 물량들이 다 나오더라도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야 막 고개를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피크아웃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말 과격하게 떨어지려면 종전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연속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전 직전 고점 라인들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이 밴드 라인을 좀 뚫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당 라인 뚫어주면 상당히 좀 저는 고공행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7,350원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HMM 최근에 실적도 숫자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HMM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참 힘든 화요일이었는데요. 시장 복귀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